지난 22일이죠. 서해 북한 해역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부유물을 타고 있던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북한은 전통문을 통해서 사건 경위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신 훼손 여부를 비롯해서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놓고 남북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에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군사통신선 복구를 요청했는데요. 과연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한의 정상이 이달 8일과 12일 서로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물밑 소통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번 남측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재개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반도 소식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참 공무원 피살 사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고, 그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경계심 내지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과중해서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북한이 그 보건의료 체계가 굉장히 허약하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면 항상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도 이제 굉장히 1월 초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방역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해역은 지난 7월 달에 그 탈북민 월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해당 지역 군부대가 문책을 당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고요. 그 사건 이후에 북한은 그 정치국 비상 확대회의를 열고 국가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제로 전환해서 그쪽에 그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한동안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2차례 사용했더라고요. 남측의 국민들에게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줘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나요? 최고 지도자가 직접 그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그 언급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는 해명문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 지난 6월 달에 이제 대북 전단 문제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다가 6월 23일 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통해서 그 총참모부가 제출한 군사적 행동계획을 보류시키고 난 이후에 북한은 전반적으로 내치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대북 제재라든가 그리고 방역 문제 그리고 수해 문제 등이 겹치면서 북한 내부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이렇게 빠른 어떤 사과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굉장히 걱정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이 본인이 잘못한 거나 한계가 있었을 때 그것도 인정하고 가는 스타일도 김정은의 스타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시민 씨가 뭐 개몽군주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국민들, 남한 국민들의 어떤 정서 내지 이런 감정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남측 국민들에게 실망을 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크게는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정부의 발표만으로 보면 그 상황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국제사회의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문은 보내놓고 정작 북한의 관영 매체를 포함해서 대외 선전 매체에도 그런 내용이 일절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거는 이제 남쪽에 대한 메시지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최고 지도자의 사과가 담겨 있는 해명문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내부에 이렇게 공개할 이유는 특별히 없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역시 국가 비상 방역 체계라는 것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사과문의 어떤 내용, 전통문 쭉 다 보셨을 텐데 저도 전문을 봤습니다만 특별히 주목해서 우리가 볼 만한 부분을 몇 가지 짚어주시죠. 전통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김정은의 지시사항이 아니다. 정장의 판단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제 사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걱정이 돼서 사살했다라는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시신을 훼손한 게 아니라 시신은 사라졌고
그 부유물을 방역 차원에서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건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특이한 거는 그게 이제 김정은 명의의 사과 문구가 하나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뢰와 존중의 관계라고 남북 관계를 표현한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어투가 북한이 그 대남 발표를 할 때 그 반말투를 쓰는데 네. 이건 또박또박 경어체를 쓰고 있어서 그건 좀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어체라는 부분도 네, 전 주목해서 보지 못했는데 실장님 눈에는 또 보였네요. 그런데 이제 시신 훼손에 대한 부분 사실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죠. 월북을 하거나 또는 월남을 하거나 이렇게 뭐 군사적인 경계선을 넘다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니까 뭐 사살이 되거나 할 수도 있죠.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신 훼손에 대한 팩트 이 부분이 우리 국방부 발표가 좀 너무 성급한 건 아니었나요? 아마 국방부에서는 네. 그게 굉장히 원거리였었기 때문에 그걸 직접 관측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아니면 북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어느 정도 꾸며냈을 수도 있고 그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쟁점은 어쩌면 지금 아마 그 바다 근처에 있을 수 있는 시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조사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예.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도 공동조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예.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사실 공동조사 여부는 북의 의도를 미리 예단해서 북이 네.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참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북이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가 응당 요구해야 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도 자신들이 이제 그 신뢰와 존중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조사를 받아들이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동조사가 안 되면 추가 조사라도 해서 분명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신뢰와 존중이라는 표현은 전통문에도 나와 있고 예. 이번에 우리의 그 당국에서 해역 조사를 하니까 그게 북한의 영해를 침범했다라고 북한 군 쪽에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도 신뢰와 존중 뭐 똑같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다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 보면 북한 쪽에서 상황을 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워딩 자체는 상부의 워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아마 받아서 발표를 했다는 느낌이 네네.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쪽 NLL 근처 수역이 남북 간의 해상 경계가 불명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네. 북이 인정하지 않고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발표된 그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수색 때도 이미 꾸렸고 그래서 시신도 찾고 있고 시신을 찾으면 돌려줄 생각도 있으니까 네. 너무 바짝 붙지 마라. 이쪽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지역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 예. 이런 해역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고 기준이 다르면 앞으로도 이 문제를 좀 푸는 데 있어서 좀 난관이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사실 NLL 문제는 네. 이게 그 국가 간의 경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네.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이제 몇 번의 교전이 있었고 우리 측 군인들이 많은 다수의 사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면 또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또 NLL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뚜렷하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좀 남북 간의 어떤 그 지금과 같은 사태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수역이니만큼 최소한 그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남북 간의 프로토콜을 만드는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까 새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NLL 부근에 이 분쟁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 이런 제안이 예, 있었는데 뭐 사실 남북 간이 이제 그 수역을 놓고 경제를 놓고 서로 다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어부지리로 중국 어선만 와서 불법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 예. 좀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네. 지역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의 문제는 누구도 네.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한데 네, 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지요. 예. 뭐 다른 국가 사례를 본다고 하면 거기를 해상 공원으로 만든다든가 혹은 그 서로 간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 이용하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이제 남북 간의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어쨌든 합의를 만들어내려면 대화를 해야 할 텐데 그렇죠. 예. 뭐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사건이어서 전화위복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일로 좀 대화의 실마리 내지는 소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네. 사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 사건이 났을 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웠었는데 그나마 빠르게 북쪽에서 회신이 왔고 사과를 담은 해명문이 왔기 때문에 네. 또 상황이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관계가 좀 반복이 된다고 하면 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와중에 그 우리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남북 간에 혹은 북미 간에 이렇게 소통이 있었던 게 드러난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네. 바로 이제 말씀하신 게 남북 간의 정상끼리 서로 친서를 주고 받았더라고요. 그걸 계속 예. 청와대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밝혔는데 상당히 거기 보면 좀 따뜻한 얘기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예. 인간적인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밑에서 서로 간의 존중에 기반하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걸 뒤늦게 확인하게 된 건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남북 간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네. 소통이 있었다라는 네. 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도 북미 간에 소통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지금 지속적으로 소통이 있는 국면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후에 이제 상황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가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좀 세부적인 문제입니다만 북한 쪽에서 시신을 찾아서 확보를 하게 되면 돌려줄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생각하고 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판문점을 통해서 돌려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상에서 전달할 수도 있을 거고요. 판문점을 통해서 올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일단 발견하고 난 다음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예, 그거에 네. 대한 것은 뭐 협의하기 나름이겠죠. 유엔사를 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청와대 긴급 안보관계 장관 회의에서 군사통신선 복구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군 통신선 복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장치인데 이 부분은 좀 북한 쪽에서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사건 관련돼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네. 일단 먼저 중요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그렇죠. 7월에도 한 명이 넘어갔었고 네, 맞습니다. 불과 두 달 사이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사건이 나지 않도록 혹은 사건이 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군 통신선 복구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남북 간에 예전에 군사합의에서 그 운영하기로 합의했던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워낙에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 걸 설치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북도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방지를 위해서는 북도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통신선 복구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합의됐던 것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거기 때문에 사실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해상에서는 뭐 그 유선을 사용한다기보다 무선망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의지만 있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군의 대응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너무 좀 늑장 대응을 한 게 아닌가 또는 예. 뭐 오랫동안 보고를 지연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근데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비무장 민간인을 네. 총으로 사살할 거라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그 NLL 수역은 몇 번의 군사 교전이 있었던 굉장히 군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이 적극적으로 군사 행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선이 차단됐기 때문에 연락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군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1, 2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수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군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월 초에 한국을 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뭐 거기서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전망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사건이 이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질 것 같은 게 좀 나아진 국면이 있긴 하지만 네, 그렇죠. 이 사건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그 한반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꾼 것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자, 협상을 하자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에 있을 대선이 모든 관심사일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설사 대화 제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북이 응하고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아마 11월까지는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이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이죠.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 이 종전선언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2007년 14선언에도 있고 뭐 여러 선언에도 언급이 됐었는데 새삼스럽게 지금 문 대통령이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이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 한반도의 분단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아마 원칙론적이고 당위론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이제 경제 제재 해제 따위에는 매달리지 않겠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련돼서 다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종전선언이 그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미국 대선까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던져놓지 않으면 미국 대선 이후에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우리 정부 임기 말이 오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실효성이 없고 단순히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것이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2018년도에 종전선언이 처음 제시됐을 때는 네. 이게 이제 그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기 위한 의미 있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로서 제안된 것이 아니고 네.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신뢰 구축의 수단으로서 제시됐던 거죠. 네. 아마 지금 제시된 종전선언도 그런 의미의 제안의 성격이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코로나19,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몽골 이렇게 포함해서 예.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제안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명칭 그대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는 북한이 참여하지 않아도 네. 한국, 중국, 일본, 몽골만 들어가서도 만들 수 있는 보건협력체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되는 협의체입니다. 다만 거기에 북한의 참여를 개방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도 우리가 오늘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경 질병에 대해서는 북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에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님이 차분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